오키초비 호수는 남부 플로리다의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오키초비 호수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바다처럼 넓고 광활합니다. 하지만 오키초비 호수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입니다. 730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어 한쪽 해안에서는 다른 쪽이 열기 속 아지랑이에 사라질 정도로 광활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호수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칼루사족에게는 마이에이미, 스페인인들에게는 라구나 데 에스피리투 산토, 그리고 결국 세미놀족에게는 큰 물이라는 뜻의 오키초비로 불렸습니다. 오늘날 이 호수는 남부 플로리다 수자원 시스템의 심장부로 에버글레이즈에 물을 공급하고 농업을 지탱하며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코 그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일상적인 수자원 관리 작업으로 시작된 일이 조용히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환경 사건 중 하나를 촉발했습니다. 호수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면서 노후화된 허버트 후버 제방에 압력이 가해졌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국은 통제된 방류를 시작해 몇 주에 걸쳐 수위를 몇 인치 낮췄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시행된 표준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노아가 운용하는 위성은 예상치 못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산소가 고갈된 어두운 물덩어리가 호수에서 바깥으로 대규모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물줄기는 동쪽으로는 세인트 루시 강을 따라 대서양으로, 서쪽으로는 칼루사에치 강을 따라 멕시코만으로 흘러갔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마치 맑은 물 위로 잉크가 번져나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이 물덩어리는 양쪽 해안에 모두 도달했습니다. 해변은 파란색에서 커피색으로 변했고 건강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은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물속에서 곧 밝혀낸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거의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8년 9월 16일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강풍이 오키초비 호수의 얕은 분지를 가로질러 물을 밀어붙이면서 자연 제방이 무너졌고 거대한 해일이 주변 농지를 덮쳐 최소 2,5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실제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호수를 둘러싸는 길이 143마일의 장벽, 허버트 후버 제방을 건설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오키초비는 자연적인 시스템에서 통제된 저수지로 완전히 바뀌었고 물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물은 가둬지고 관리되며 운하를 통해 재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방이 생기기 전에는 물이 천천히 에버글레이즈로 흘러들며 습지를 통과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흐름은 차단되었고 호수 남쪽의 땅은 에버글레이즈 농업지역으로 변해 수십만 에이커에 달하는 농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비료 사용은 급격히 증가했고 그와 함께 이니 풍부한 유출수가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그 유출수는 오키초비 호수로 흘러들었습니다. 이 호수는 평균 수심이 겨우 9피트에 불과할 정도로 얕기 때문에 일종의 침전지처럼 작용합니다. 영양분은 가라앉아 쌓이고 그 상태로 남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인이 퇴적물 속에 축적되면서 과학자들이 레거시 인이라고 부르는 호수 바닥 진흙에 저장된 거대한 오염 저장고가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경고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퇴적물을 건드리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수에서 물이 방류되면서 흐름에 난류가 생겼고 보통이라면 이는 미미한 교란에 그쳤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퇴적물이 단순히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진흙이 수층 위로 올라와 하류로 쓸려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진흙에는 유기물이 가득했습니다. 죽은 조류, 분해된 식물, 그리고 70년 넘게 축적된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분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해 과정은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 양이 많아지면 물속의 용존 산소를 완전히 고갈시켜 저산소, 심지어 무산소 상태까지 만들어냅니다. 오키초비 호수에서 빠져나온 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실상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분해되는 유기물은 탄닌을 방출해 물을 짙은 갈색, 그리고 결국 검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성이 포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산소가 고갈되고 영양분이 풍부한 검은 물 덩어리가 양쪽 해안을 향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물을 분석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의 농도는 단순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전례 없는 수치였고 용존 산소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박테리아 활동은 대규모 분해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은 단순히 오염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피해를 키울 생물학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그대로 취약한 생태계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부 해안에서는 세인트 루시 강이 인디언 리버 라군으로 이어지는데 이곳은 북미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하구 중 하나입니다. 해우, 돌고래, 바다거북을 비롯해 수천 종의 생물이 서식하지만 이 생태계는 염분과 영양분의 미묘한 균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입된 물은 이 두 가지 균형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담수의 급격한 유입은 염분 농도를 변화시켰고 과도한 영양분은 폭발적인 조류 번식을 촉진했으며 그 중에는 독성을 지닌 남조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조류층은 햇빛을 차단해 해초를 죽였고 이는 석호 생태계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해초가 사라지면 해우는 굶어 죽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2021년 플로리다에서는 1100마리 이상의 해우가 폐사했는데 그 주된 원인은 해초 감소였습니다. 2024년 12월의 사건은 또 한 번의 붕괴를 촉발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부 해안에서는 같은 과정이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지만 그 파괴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루사의 치강을 따라 흘러간 물은 영양분을 멕시코만으로 운반했고 이는 카레니아 브레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적조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 적조는 신경독을 방출해 물고기를 죽이고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몇 주 만에 해안을 따라 적조가 심화되었고 죽은 해양 생물들이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관광 산업은 위축되었고 지역 경제도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만 해도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오키초비 호수는 해결하기 어려운 선택의 딜레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위를 높게 유지하면 노후화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점점 더 강해지는 폭풍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반대로 수위를 낮추면 퇴적물이 교란되면서 축적된 오염물질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물을 남쪽으로 보내면 에버글레이즈가 훼손되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보내면 해안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어느 선택을 하든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하기 위한 계획도 존재합니다. 종합 에버글레이즈 복원 계획은 저수지와 정화 습지를 통해 자연스러운 물 흐름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수십 년이나 지연된 상태이며 핵심 기반 시설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자금과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진척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의 사건은 바로 그 간극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낡은 시스템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해결책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입니다. 레거시는 여전히 호수에 남아있고 퇴적물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음에 수위가 다시 상승할 때 허리케인 시즌이든 비가 많은 겨울이든 혹은 기반시설 비상 상황이든 같은 현상이 다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플로리다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자원 시스템은 비슷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대회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 오염이 남아있고 체서피크만은 영양염 유출로 고통받고 있으며 미시시피강은 뉴저지주 크기에 달하는 저산소 데드존을 멕시코만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 모든 문제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수온이 높아질수록 물은 산소를 덜 머금게 되고 더 강력해진 폭풍은 더 많은 퇴적물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키초비 호수에서 벌어진 일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쌓인 오염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수 바닥에 축적된 수십 년치 영양분을 대규모로 추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오염은 거의 영구적인 상태입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관리뿐이지만 그 관리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024년 12월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일상적인 작업 하나가 연쇄적인 붕괴를 촉발했습니다. 검은 물이 두 해안을 따라 퍼졌고 생태계는 무너졌으며 건강 경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키초비 호수는 여전히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전히 물을 공급하고 여전히 농경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여전히 바닥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오염을 품고 있습니다. 1928년 이후 세워진 제방은 호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곳을 하나의 덫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안으로 흘러들어왔고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4년 12월에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에 걸쳐 축적된 것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압축되어 두 개의 취약한 생태계로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영구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선택의 대가뿐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는 일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현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일어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입니다.